안녕하세요. 전 화장품 전문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잡지사라는 게 바쁠 땐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것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직종이랍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밤 내내 일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거 저희 편집장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설마 제 글을 보시진 않을 거라 믿어요. 아무튼 그렇게 밤을 새서 가끔 숨도 돌릴 겸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소설이겠거니 하며 들었는데 사연 하나하나가 다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언제나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마음은 그랬는데 바쁜 직장이니 좀처럼 그럴 짬이 안 나더군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몸에 소소한 이상이 생겨서 뜻밖의 휴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덕분에 일주일간 집에 밝혀 있어야 했어요.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직장인들에겐 아침잠을 늘어지게 자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저도 기회는 찬스다 싶어 한 3일 남짓 빠짐없이 먹고 자는데 집중했답니다. 처음엔 마냥 좋았는데 한 며칠 지나니 좀이 쑤셔서 죽겠더라고요.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하다 여기 생각이 나더군요. 남는 건 시간이니 이번 기회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싶어졌습니다. 사실 여기에 올라온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세상 밋밋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간 다른 사연을 들으며 느꼈던 감사함에 보답하는 뜻에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제 남편이 되겠네요. 적당히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에 골인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어요. 대기업이라고 말하기엔 2% 정도 부족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야, 자영 또 요새 남자 구하고 있다면서? 말 참 예쁘게 한다. 남자가 무슨 물건이야 구하게. 그래서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됐고. 이 언니가 참한 남정네가 있어. 소개라도 시켜줄까? 정말로 참한 거 맞아? 네 눈이 워낙 낮아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단 말이지. 실은 며칠 전에 주연이가 소개팅 시켜 달라던 걸 깜빡했네. 우리 주연 공주님한테는 하라 그래야겠다. 이 사람이 왜 이래? 빨리 말해. 누가 안 한대. 그래서 그 참하다는 남자가 누군데. 사실 제가 남자에 큰 관심은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대학 시절 뜨겁게 사랑하던 남자친구와의 7년간에 걸친 장기 연애가 깨어진 후 남자보다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거든요. 초반에는 그 약속을 잘 지켰답니다.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월이 3년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연애 세포가 살아나더군요. 그렇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애를 해야지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랬던 제가 친구들과 직장 선후배들을 다 긁어 모아서 남자를 소개해 달라는 형편이 되었답니다. 아빠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이름도 생소한 담도암이란 병을 얻으셨거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랑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빠를 믿었어요. 엄마와 저희 자매를 평생 사랑으로 대해 오신 분이 저희만 남겨놓고 떠나실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누구보다 건강하고 열정적인 분이셨으니 얼마든지 이겨내실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그건 바람이자 희망이었어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싶어졌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내게 하려고 했지만 암이란 놈은 생각보다 훨씬 사악했거든요. 수술과 이어진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아빠는 급속히 쇠약해져 가셨어요. 어쩌면 그대로 저희 곁을 떠나실지도 모른다 싶어질 정도였답니다. 저희도 저희지만 아빠 본인이 가장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영아, 아빠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래? 또 이상하게 말한다. 아빠가 하고 싶은 거면 뭐든 다 해주지. 그런 걸 뭘 부탁식이나 하고 그래. 원래 아빠 죽기 전에 아빠가 죽긴 왜 죽어? 자꾸 그러면 딱 아빠랑 이야기 안 한다? 미안. 암튼 아빠가 우리 딸 손잡고 웨딩 마치를 걷고 싶어서 인정하기 싫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애 손 잡아주는 게 힘들지도 몰라서 아빠 말씀은 당신이 죽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하던 보호자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버럭 화를 내긴 했지만 아빠 말을 허투루 넘길 수는 없었답니다. 평생을 저와 제 동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의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남자를 찾게 된 거였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거였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윤주가 나선 거였고요. 우리 회사 성 차장님인데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사람은 되게 젠틀해. 성 차장님 노리는 여직원들도 적지 않을 정도야. 윤주가 말한 것에 따르면 성 차장이란 남자는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제외한다면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남자라더라고요. 당시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 그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윤주가 하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통에 만남을 가지고 말았어요. 조 대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근데 그게 아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요? 할 집도 잘 살고 가정도 화목하고 외모도 괜찮고 똑똑한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뭐예요? 얼굴이 좀 안 예쁘고 몸매도 좀 못 미치고 성격도 약간 이상하고 발도 평발이고 거기까지 아마 한 10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제 말 맞죠? 아니요. 거의 20개 정도 되던데. 아, 근데 저랑 15분만 이야기해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조 대리가 회사에선 안 그러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짓말 대장인가 봐요. 하, 걔가 회사에선 안 그런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원래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건데 걔가 대학 때 잠깐 연극반 동아리를 해서 연기가 좀 되긴 하지만 참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30대 후반이라고 해서 아저씨 냄새를 풍기는 그런 남자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외모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그 어디에서도 소위 말하는 꼰대 기운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윤주가 회사 여직원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생각도 반듯했고 매너도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게 컸어요. 그게 아니라면 간만에 남자를 만나서 너무 들뜬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날 가벼운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만남이 결국 술자리로 이어졌고 그래선 안 됐는데 제가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답니다. 다음 날 깨어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후회를 했답니다. 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간만에 만난 괜찮은 남자를 제가 사정없이 걷어찬 것만은 분명했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처음 만난 날부터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계속 어쩌나 고민을 했었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라도 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술이 취해서 어떤 행동을 한 건지도 기억나지 않으니 그저 전전긍긍할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접촉해온 쪽은 그 사람이었어요. 속은 좀 괜찮으세요? 예,
죄송해요. 죄송하다니요. 그 말은 제가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이 과했습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저 못지않게 취해서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지 뭡니까? 그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실수를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진짜 배려심 넘친다고 생각했답니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막 웃고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데 참 착한 사람이구나 싶더라. 그러니까 오빠는 내가 필름이 끊어진 상황을 다 기억했다는 거잖아. 진짜 창피해. 근데 그 다음 날 오빠가 자기도 기억 끊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요. 네가 창피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었다 해도 자기 치부를 다 보인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껄끄러울 테고 뭐 그래서 나도 필름 끊어졌다고 그런 거지. 그러면 편하게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처음 아빠 이야기 꺼냈을 때 별로 안 놀란 거였구나. 이미 들었으니까. 맞지? 응. 근데 그날 나 아빠 이야기하면서 운 거 말고는 뭐 특별한 실수한 거 없지? 실수? 글쎄, 더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나. 아, 뭐야? 잊어. 그게 뭐든 잊어. 알았지? 그런 남자였어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니 우리의 만남은 빠르게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빠르게 쌓여가면서 어렵지 않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담도암이라고? 응,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셔서 내 심정 잘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요샌 의학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암이라고 다 죽는 세상도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아빠 생각은 안 그런가 봐. 나보고 빨리 결혼하라는 걸 보면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 소원 들어드려야지. 네가 이렇게 예쁘게 클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꼭 그것 때문에 이런 건 아닌데. 무슨 말이야? 내가 너랑 결혼하려는 거 아버님 소원 들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뭐야. 참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그러니 좀 서두르는 기색을 내비쳤거든요. 남들 같으면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결혼에 대한 의사를 밝혔거든요. 조금은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누구보다 결혼을 기다렸던 아빠는 물론이고 엄마나 동생도 그랬답니다. 남은 건 시댁이었죠. 남편의 나이가 조만간 40인 시점이었으니 시댁에서도 남편의 결혼을 꺼릴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마음은 더 예쁘네. 저 못난 놈 잘 봐주셔서 아버님이 많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집에 가면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배려심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짐작하게 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아빠의 암 발병과 그로 인해 아빠가 제 결혼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 마음이 예쁘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자칫했으면 울 뻔했답니다. 그런 분이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다 축복해주는 만남이었으니 결혼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었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전 아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거든요. 아빠는 당신이 바라던 대로
제 손을 잡고 걸어가 남편에게 저를 건네주셨어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이미 기력이 쇠하셔서 그 거리를 걷는 것도 힘에 부치셨거든요. 그럼에도 휠체어를 타라는 의료진의 당부를 무시하셨어요. 딸이 새 출발을 하는 자리인데 휠체어 따위로 초를 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셨어요. 절대로 울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손잡고 걸으면서도 그 다짐을 지킬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손을 아빠에게서 건네받고는 덥석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버님이 자영이에게 준 사랑만큼 저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아버님이 제 곁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한 20년 정도 배우면 잘할 자신 있으니 그때까지 막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년만 더 가르쳐 달라는 남편의 말에 다들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답니다. 아마 식장에 온 하객들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단 한 사람, 아빠만 세상 더 없이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한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짬을 내 아빠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진짜로 둘이서만 가도 돼. 나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어허, 여자는 빠져 남자끼리 가야 재미가 생기는 법이라고. 혹시 알아? 옆자리에 예쁜 여자 둘이 올지. 그럼 같이 매운탕도 끓여 먹고 술도 한잔하고 말여. 에이, 그런데 자기가 와봐. 그럴 수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 아,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구미가 확 당기는걸. 아빠 잘한다. 지금 우리 남자가 바람을 피우겠다는데 그걸 보고 칭찬하는 게 말이 돼? 엄마가 뭐라고? 좀 그래 봐. 엄마, 다른 남자랑 내 남자가 대놓고 바람 피우겠다고 그러는데 엄마 가만히만 있어? 안 보면 되지. 원래 남자는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게 아닌 건데 뭘. 어째. 그러니 자기는 집에서 장모님이랑 파전이나 부쳐 먹고 난 아버님이랑 매운탕 끓여 먹을 테니 뭐 둘이서만 먹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남편은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낚시를 가겠다며 둘이 나서기도 했어요. 아빠가 사위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다던 일이었거든요. 엄마, 그리고 동생은 낚시라면 질색을 하고 냈으니 항상 혼자 가던 낚시였답니다. 그것도 이젠 몸이 안 따라줘서 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남편이 그걸 알고는 아빠를 데리고 낚시를 간 거였죠. 엄마와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식이라 해도 쉽지 않은 일을 남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곤 했답니다. 아빠가 병원 검진하는 날에는 월차를 쓰면서 아빠를 모시던 사람이었어요. 저나 엄마가 하긴 힘들 거라는 이유였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도 시댁에 잘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쇼핑도 다니고 찜질방에 가기도 했답니다. 남편이 잘하니 저도 잘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꼭 친엄마처럼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저도 마음에서 우러나 그걸 즐겼던 거였답니다. 아빠가 아픈 것 말고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저희 집이 아빠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시댁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시누이는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결혼 전까지 2번 본 게 다였을 정도로 시누이는 자신의 방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가씨, 저 들어갈게요. 천천히 문을 열자 신우이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언제나처럼 앞머리를 내려 얼굴 반을 뒤덮은 채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일해야 하는데. 신우이의 손에 쥐어진 색연필을 보니 일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신우이는 자기 방을 나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았답니다. 책이나 잡지 같은데 실리는 사파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영업 없이 아름아름 하다 보니 많은 작업을 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못 그리는 사파는 아니었답니다. 저희 잡지는 사진이 모두여서 사파를 쓸 일이 거의 없지만 다른 매체들은 그래도 가끔씩 사파를 이용하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신우이는 평소 시어머니나 남편과는 거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성향 탓일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콤플렉스가 원인이었답니다. 신우이의 콤플렉스는 바로 얼굴 한편에 있는 화상 자국이었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어린 시절 과학 실험을 하다 입은 화상 자국이라더군요. 치료도 받고 했지만 완벽하게 원래 얼굴로 돌릴 수는 없었답니다. 안 그래도 내성적인 사람이 그런 흉터까지 가지게 되니 더더욱 사람들과의 교류를 멀리하게 된 거였답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 생활비 정도는 벌기도 했고요. 다만 저런 식으로 평생 살 수는 없으니 시댁에서 걱정을 한 거였답니다. 제가 이 집 식구가 아니었다면 관여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이니까요. 남편이 아빠에게 하는 걸 보며 저도 신우이를 끌어내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것 말고도 이유는 있었어요. 저도 신우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많이 달라졌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더없이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말하는 것도 무서워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바지에 실례를 한 적까지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빌미가 되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까지 했답니다. 정말이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그걸 아시고는 여러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학교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학을 시켜주셨답니다. 가까운 곳으로 전학을 가면 제가 왕따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태권도 학원과 웅변 학원도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제 심약함을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였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그 시절의 저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 모든 게 부모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혼자 그걸 감당하고 극복하라고 했다면 못했을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신우이가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저도 신우이를 그 방에서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고요. 물론 당사자들은 그 일이 마냥 반갑지는 않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죠.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도 그럴 거라고요. 신우이를 찾은 거였어요. 저 바쁜데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역시나 바짝 웅크리더군요. 그 조그만 방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피난처였을 텐데 그 공간에 말도 없이 쳐들어온 제가 반가울 리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신우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런 사람한테 처음부터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건 바보짓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요. 아가씨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거짓말을 좀 했어요. 신우이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뭐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어서요? 여전히 깃을 세우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더군요. 제가 잡지사에서 일하는 건 아시죠? 응, 뭐, 이번에 제 꼭지에 사진 말고 다른 걸 쓸까 하는데요. 일러스트나 사파 같은 거요. 근데 제가 그런 쪽은 너무 몰라서요. 아가씨가 그 일을 하시니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꼬를 텄습니다. 긴 세월 자신의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니 처음엔 수월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진심을 내보이고 찾아오는 사람을 내칠 만큼 못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제가 아가씨 방을 드나드는 빈도가 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좋아하는 걸 보니 더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신우이가 제 방문을 피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제야 제 진짜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아가씨, 제가 하는 말 외면하기 없기에요. 뭔데요? 아가씨 얼굴이요. 그건 저 얼마 전에 성형외과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얼굴이나 피부에 흉터를 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같은 걸 다룬 기사요. 그거 하면서 여러 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하고 나서 엄청 좋아들 하셨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경우이고요. 전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해요. 아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 제가 만난 사람들, 아가씨보다 상처도 훨씬 크고 상태도 훨씬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수술받고 메이크업 배우고 나선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가씨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힘들어했는데 그거 이후에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건 그 사람들 일이잖아요. 전 안 된다고요. 얼굴의 상처보다 더 큰 게 마음의 상처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남편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보다는 신우이에 대한 애틋함이 커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심성도 고운 사람이었거든요.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매번 집에만 갇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이 아니면 세 번 한다는 생각으로 부딪혔어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던 신우이가 계속 그러자 조금씩 수그러지더군요. 언니는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엄마랑 오빠도 포기한 건데. 내가 지난번에 나 어린 시절 말했죠? 뭐요? 선생님한테 말 못해서 교실에서 바지 적신 일 말이에요. 응. 그래서 왕따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겨우 10살짜리가 자살이란 말을 떠올릴 정도였거든요. 그때 아무도 저를 도우지 않았다면 저 진짜 잘못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엄마 아빠가 절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 말은 왜 하세요?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마음은 간절한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누가 손만 내밀어줘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언니가 손 내밀어 주겠다는 거고요. 네. 엄마도 오빠도 안 그러는데 두 분이 그러기 싫어서 그러나요? 아가씨가 이 일이라면 질색을 하니 아가씨 맘 상하게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전 달라요. 설령 아가씨가 좀 맘 상해도 좋고 아가씨가 저 미워한다고 안 본다고 해도 좋아요. 그래도 이번만은 절 믿고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거절하면요. 거절당하면 또 할 거예요. 아가씨가 그런다고 할 때까지 저 생각보다 되게 고집세요.
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이죠. 그리고 또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에요. 암튼 생각해 볼게요. 됐죠. 제 경험상 생각해 본다는 말은 자기 역시 이 공간을 탈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조금만 더 바람을 넣어주면 될 일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아가씨는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더군요. 그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답니다. 매번 방에서만 지내던 시누이가 달라진 모습은 모두가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라면 뭐 유기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이죠. 제가 저희 아가씨한테 선생님 칭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건 성형으로는 최고라고요. 제가 시누이한테 말한 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 꼭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 체면이 알았고 이래서 내가 기자들이 싫다니까. 수술 잘 안 되면 나 돌팔이라고 쓸 거지. 설마요. 돌팔이가 아니라 허풍쟁이라면 몰라도 하하. 의사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시누이 케이스는 진짜 그리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사실인 걸 보여주셨답니다. 총 6번 수술을 진행하고 나니 한결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완벽하게 티가 안 날 순 없지만 그래도 메이크업만 하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정도까지 됐답니다. 그래도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처음 다쳤을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치료를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걸. 예전엔 성형 기술이 별로였다면서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누이 다치고 사방팔방으로 유명한 의사 찾아서 치료받은 게 적지 않다고요. 그래봐야 20년 전인데 뭐 그때 레지던트였던 걸.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의사가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당시 기술로도 충분히 치료됐을 거라면서요. 근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시누이를 치료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란 걸 아니 저로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중요한 건 그때라도 치료를 해서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잘 봐봐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언니도 돼요? 아무래도 엉터리 같은데. 뭐래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법이라고요. 제가 뷰티 기자 생활이 얼마인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한 번씩은 다 일해본 사람이라고요. 요란한 게 아무래도 빈 깡통 냄새가. 아가씨 계속 이러면 안 해줄 거예요. 미안해요. 해줘요. 잘 보고 따라할게요.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화상 자국이 사라지면서 시누이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달라진 건 역시 저와의 관계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이 좋은 자매라고 할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는 시누이도 저를 편하게 대해 주었거든요. 역시나 진심은 통하는 법이더라고요. 봐요. 감쪽 같죠? 이 정도면 현미경 갖다 대도 모를걸요. 진짜네. 진짜 언니 뷰티 기자 맞나 봐요. 뭐요? 도대체 딱 보면 알겠네요. 어떻게 생각하긴요? 그냥 잔소리쟁이 올케라고 생각하죠. 그렇단 말이죠. 내가 진짜 오빠 봐서 가급적 잔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했던 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욕구가 팍팍 솟는데 아니에요. 그냥 상냥한 언니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시누이의 마지막 말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시누이 옳게 이전에 사이 좋은 언니 동생 혹은 친구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예요. 세상에 어떤 올케가 시누이한테 이럴까? 오글거려. 근데 다들 그래요. 당장 오빠만 해도 우리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오빠한테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언니,
내내 밝았던 신우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아무래도 무슨 말을 하려다 참는 표정이었답니다. 제가 다시 물었다면 했을지도 몰랐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절 부르셔서 대화가 끊어졌어요. 결국 신우이가 제게 하려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상관없었어요. 앞으로도 신우이를 볼 날이 차고 넘쳤으니 쉬엄쉬엄 들으면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도 있었답니다. 바로 아빠가 그랬어요. 남편이 아빠를 모시고 떠나는 낚시 여행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거든요.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결혼할 때도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러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아빠는 정말 잘 버티신 거였어요. 딸 손잡고 결혼식장 걷는 당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신 아빠는 사위가 자신을 극진히 보살피는 즐거움 또한 쉬이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 한들 쉼없이 세력을 확장하는 암 덩어리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결혼하고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아빠가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저와 엄마 그리고 어린 동생을 잘 부탁한다며 남편의 손을 잡으시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이별이었음에도 가족의 슬픔은 컸어요. 아빠를 보내는 3일 내내 틈만 나면 울어야 했을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저희는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이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남편은 아빠를 본 게 고작 2년 남짓한 사람이었음에도 진짜로 많이 슬퍼하더군요. 오죽하면 저희 가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편이 아들이라고 착각하게까지 했을까요? 아빠를 제외하면 여자 셋뿐인 저희에게 남편의 존재는 정말 든든한 것이었어요. 덕분에 아빠를 잘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도 좀 쉬어.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고마워. 아빠 가는 길 잘 챙겨줘서. 그런 말이 어딨어. 근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알아.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아빠 가는데 찾아주신 그 많은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 전해야 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돼요. 진짜 아버님 대단하시더라. 나도 웬만큼 장례식은 다녀봤지만 이렇게 조문객 많은 건 처음 봤어. 아무래도 아빠 사업 관련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빠 친구분이나 지인분들도 많으시니까 많이들 와주시니까 정말 좋더라. 부의금도 엄청났고 그러게 덕분에 한숨 돌리지. 한숨 돌리다니? 잘 몰랐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가 암 발병 전에 새로운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하셨대요. 엄마 말로는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더라고. 아빠야 그런 쪽에 워낙 밝으신 분 믿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렇게 드시면서 후속 투자나 사업 개발이 잘 안 됐나 봐. 엄마가 정확히는 말 안 하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된 것 같아. 부의금 들어온 걸로 이번 장례식 경비 쓰는 거 보면 정말 그런 얘기 없었잖아.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아빠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장안동에 있던 건물도 투자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거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 하시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엄마 살 집은 그대로고 노후 자금 약간은 있다 하시니 괜찮을 거야. 진짜요? 당장 장모님한테 전화해봐. 설마 건물은 아니겠지. 뭐 그런 걸로 전화하려면 시간도 늦었고 엄마도 쉬어야 하는데 진짜 속 편한 소리 하네. 큰일 났는데 왜 그래. 어차피 아빠가 한 투자인 걸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게 왜 상관없어? 불과 10여 분 전
그토록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날 밤 문을 나서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았답니다. 제가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남편은 집을 나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내가 그 고생을 왜 했는데 이럴 거면. 못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비로소 신우이가 했던 말이 사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신우이의 고백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 들어서 신우이가 좀 이상했어요. 저만 보면 안절부절 못했거든요. 그때 저희는 누구보다 속을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우이 눈치를 포착 못할 수가 없었죠. 뭔데요? 아가씨,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다 알아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러지 말고 이야기해요. 나 들을 준비 됐어요. 진짜 가볍게 생각했답니다. 수술이 우수해서 메이크업까지 하면 얼굴에 상처가 티가 안 나게 되면서 부쩍 자신감을 얻은 신우이가 밖에서 하는 일을 찾을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출판 쪽에서 일을 하니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 아닐까 생각한 거였어요. 얼마든지 그러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신우이 성격상 그런 부탁을 쉽게 하지 못해 망설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를 속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그렇게 망설여야 했던 이유는 저를 크나큰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 충분한 거였어요.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 거 알아요. 근데 오빠, 언니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유성아, 오빠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인데 그거 연기예요. 오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악무도한 소시오패스일 거예요. 소시오패스라니 누가 오빠를? 아가씨, 진짜 왜 그래요? 오빠 무섭다고. 진짜 신우이가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빠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거든요. 사실 오빠 예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요. 환갑 넘은 연세였을 거예요. 그런 여자를 오빠가 버렸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연애란 게 그런 거지. 당장 나도 7년 사귄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하지만 소시오패스의 경우엔 사정이 달라요. 오빠가 그 여자를 왜 버린 줄 알아요? 그 여자 집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오빠한테 이득이 안 돼서 버린 거예요. 오빠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신우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 얼굴에 상처 왜 난 줄 알아요? 신우이가 어린 시절 동네에 불량스러운 여자가 있었대요. 당시 중학생이던 그 여자가 어느 날 시댁에 놀러 왔답니다. 오빠랑 학교 친구였던 그 여자는 불량스럽게 있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군요. 그날 부모님이 다 나가시고 오빠도 잠깐 집을 비웠는데 그 여자가 집에 오더니 신우이 방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위해 사준 과학실험 세트 같은 걸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램프에 불 붙여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밌어 보인다고 하다가 제가 제지하자 저를 뿌리치다가 램프에 있는 알코올에 불이 붙어서 제 머리카락과 얼굴로 옮겨 붙었어요. 제 얼굴 상처 그렇게 난 거예요. 그것까지는 흔히 생기는 사고가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일이 정말로 무서운 거였어요. 서둘러 불을 껐지만 이미 신우이의 얼굴엔 치명적인 화상이 생긴 뒤였어요.
바로 그때 오빠가 들어왔대요. 오빠가 그걸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대요. 그러더니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게 그런 거였대요. 공부 잘하는 그 아이 시험 답안지를 자기한테 보여주면 이 일은 신우이가 혼자 놀다 실수로 다친 걸로 하겠다고. 말이 안 되지만 정말 그랬어요. 신우이에겐 네가 혼자 놀다 다친 걸로 하라면서 한참을 윽박질렀고요. 겨우 초등학생이던 신우이가 오빠가 그렇게 나오자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한 거였어요. 정말이요? 정말 오빠가 그랬다고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없는 말 할 이유가 왜요? 실제로 그 뒤로 오빠 성적이 부쩍 올랐는데 그럼 어머니는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참, 지난번에 아가씨 치료해준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20년 전이라 해도 이 정도 화상이면 충분히 치료 가능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치료받아서 이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치료받은 건 맞죠? 신우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사실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에요. 이건 말하지 말랬는데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재혼하신 거요. 시어머니가 오빠를, 시아버지가 신우이를 데리고 재혼하신 거였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왜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아빠 없으면 절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진짜 혼난다고 매번 그래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엄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도 툭하면 저 때리고 제 용돈 가져가고 오빠 저러는 건 엄마 닮은 거예요. 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천사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맞아요. 저 치료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빠한테는 화상 전문 병원 데려간다 그러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연고 바른 게 다예요. 정말 그랬다고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아버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너무 어렸잖아요. 무섭기도 했고. 아빠야 늦게 오시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엄마랑 오빠랑 셋이었는데 제가 말했다가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신우이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언니랑 결혼도 그런 거예요. 언니 친구가 그랬다면서요? 언니 친정 부자라고. 그래서 관심 가진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니 친정 망하면 당장 헤어지자. 그럴 사람이에요. 이미 그랬던 사람이니까. 못 믿겠어요.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저도 그랬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나이도 들어가고 사람이란 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뭘 봤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몇 달 전에 오빠가 시댁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뭐 필요하다 그래서 운전을 해주기 위해서였대요. 신우이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오빠는 불편했으니 방에 있었다네요.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다가 거실에 있던 오빠 노트북을 봤대요. 솔직히 내가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언니가 날 동생처럼 여겨주시니 그 은혜에 갚으라고 그런 거 아닐까. 거기서 제가 뭘 봤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엔 사람 이름이 적힌 폴더가 있었답니다. 헤어졌다는 그 여친 이름도 있었고 제 이름도 있었답니다. 그 폴더 안에는 각자 집안에 예상되는 재산 내역들이 적혀 있었대요. 재산 내역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걸 왜 적어놨대요? 뻔하잖아요. 자기가 뜯어먹을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겠죠. 말했잖아요. 전 여친 집 망하자마자 차버렸다고. 돈이 없으니 자기가 이득 볼 게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니 거 외에 폴더 2개가 더 있었어요. 당연히 여자 이름이 적힌 폴더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설마요. 오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뜻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도 재산 내역이 적혀 있었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다니 왜 더 안 봤냐고요? 더 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더 못 봤어요. 언니, 진짜 확인해 봐야 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게 내 얼굴에 침 뱉기란 건 알지만 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간 겪어온 남편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믿어선 안 되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러나 시누이를 모르는 바도 아니니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당장 확인해야 했지만 그럴 정신도 없었고 기회도 잘 나질 않았답니다. 아빠가 오늘 내일 하시니 일단은 아빠를 보는 게 먼저였거든요. 그렇게 아빠가 떠나고 나서 비로소 남편의 맨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었답니다. 장례식 끝난 날 아빠의 투자가 실패했다고 전한 게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시누이의 생각이었어요. 아빠를 모시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옆에 앉은 시누이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니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라 더군요. 확신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그때까지도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시누이가 예측한 지점에서 한치도 비껴나지 않았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는 그 시간에 집을 나가기까지 했으니까요. 더는 시누이의 말을 의심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에 남편까지 달라진 태도를 보이니 이래저래 남편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거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 남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칼퇴근도 모자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기까지 하던 사람이 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부쩍 늘었답니다. 일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회사에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인 윤주가 다니고 있으니 남편 회사 사정을 제가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회사가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회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수시로 늦었고 그 이유로 일을 핑계 삼았습니다. 아빠의 재산이 사라졌다고 믿은 남편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 때문에 늦는 거라고 몇 번을 말을 해. 윤주한테 물어봤어. 당신 부서 그런 적 없었다는데. 너 지금 나 의심해? 조 대리가 뭘 안다고. 정말 일 때문에 그런 거 맞아. 당신한테 숨기는 거 없어. 점점 집에서 밥 처먹고 하는 게 남편을 의심하는 거냐? 그럴 거면 밥을 먹지 마. 밥을 처먹다니. 당신 왜 말을 그렇게. 당신 안 그랬잖아. 안 내뱉었지. 그러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혹시 당신 우리 집 망했다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자랑이라도 할 일이지. 시어른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지금 그거 우리 아빠한테 하는 소리야? 당신 진짜. 아, 그만하자. 지겹다. 그러더니 또 집을 나가더군요. 분명히 남편은 제가 알던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스러운 말조차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사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진 게 바로 남편의 노트북이었어요. 전원을 켜고 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생년월일부터 갖가지 떠오르는 걸 입력해도 열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물어볼 사람은 시누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노트북을 봤다는 걸 보면 비밀번호를 안다는 뜻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비밀번호요? 오빠가 좋아하는 배우 이름이에요.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요. 앤서니 홉킨스.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신우이 말대로 내 여자의 각종 신상 정보와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군요. 전 여친과 저는 물론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두 여자까지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여자 재산을 노리는 남자가 있다는 건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조차 잘 모르는 우리 집 재산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남편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뜻이겠죠. 나머지 두 여자의 폴더도 차례대로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여자는 남편보다 5살이 많은 인터넷 쇼핑몰 대표였어요. 그 사람의 부동산부터 매출 현황까지 정리해 놓은 걸 보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저보다도 어렸는데 내역을 보니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를 둔 여자더군요. 역시나 재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전 여친 집이 망하자 저한테 온 것처럼 제가 망하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게 해놓은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 두 여자라는 생각이요. 짐작은 했긴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한 후 전 집을 나왔어요. 언제 남편이 돌아올지 모르니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엄마에게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윤주한테 갔답니다. 늦은 밤 들이닥친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뭔데 또 부부싸움하고 가출한 거지? 헐 대박. 가볍게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맺어준 중매자이면서 동시에 제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 누구보다 저희가 사이 좋은 부부란 걸 알고 수시로 놀리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윤주의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 차장님이 그랬다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고 가져온 파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자 비로소 윤주가 제 말을 믿더군요. 야, 나 무섭다. 세상엔 진짜 이런 남자가 있구나. 너 어쩔 거야? 어쩌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벌? 무슨 수로? 요샌 간통죄도 없는 세상인데. 이건 형사고소고 그래도 귀찮아. 상간녀랑 이 남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걸 거야. 그리고 너도 할 일이 있고. 제 계획을 들은 윤주가 혀를 차더군요. 대박. 너 언제부터 이런 생각한 건데? 한 적 없어. 아까 신우이가 말한 내용 보고 오는 길에 생각한 거야.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니까. 남편에게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간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경도 안 쓸 거란 걸 알지만 행여라도 남편이 눈치를 채면 안 되기에 그리 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한 일은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여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처럼 머리채를 잡을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이유였죠. 기자로 살다 보니 팩트체크는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기정 씨의 아내라고요? 기정 씨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유부남이요? 말도 안 돼요.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모르더군요. 남편의 이중성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신우이가 왜 남편을 소시오패스라고 불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답니다. 덕분에 제 계획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들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건다는 계획 말입니다. 그래도 나쁠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의도치 않았던 희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야, 네가 회사 인트라넷의 성 차장님. 아니, 그 인간 바람 피우는 사실 익명으로 올린 거 맞지? 못 들어주겠다. 왜? 혹시 네가 올린 걸 들킬까 봐 그래. 뭐래? 천하의 정윤주가
그런 걸 무서워할까? 근데 왜 못 올려? 그런데 필요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중소기업 대표의 딸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 아빠와 동생을 데리고 회사로 쳐들어왔답니다. 자기를 속인 남자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답니다. 특히 그 아빠라는 양반이 사무실을 뒤집어 놓다시피 했대요. 유부남이 총각인 것처럼 속이고 순진한 자기 딸을 이용해 먹은 걸 알고는 죽인다고 난리였대요. 동생이 체대생이라 남자 직원들이 말릴 수도 없었대요. 남편이 얻어맞기까지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야, 이 새끼야. 당장 맞았다고 경찰에 고소해. 네가 우리 집 재산 다 조사했다면서? 네가 뜯어먹으려고 있으니 잘 알 거다. 내 재산이 얼만지 그 정도면 치료비랑 벌금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신고 꼭 해라. 우리도 이미 변호사 써서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속인 대가를 치러야지. 위자료 토해낼 준비하고 기다려. 알겠어? 당신네 회사 대표 연봉이 2억 이상인 모양인데 아직 그 인간 교육이나 잘 시켜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차장식이나 시켜준 이 회사가 잘 될 리가 있겠냐고. 사무실, 집기, 부서진 건 우리 변호사 통해 연락해요. 합의금으로 줄 테니까. 그렇게 회사를 발칵 뒤집고 갔답니다. 내가 밖에서 거래처 손님 만난다고 못 봤어. 얻어맞는데 그 통쾌한 장면을 못 봤다니까. 우리 과장 대리가 그러는데 진짜 영화 같았대. 성 차장 맞아서 코피 났는데 신고도 못하고 그리고 있었다는데 아 진짜 내 눈으로 봤어야 하는데 제가 두 여자에게 조언한 게 위자료 청구를 하라는 거였는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찼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친정으로 왔답니다. 엄마한테는 이혼을 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겁을 했지만 제 태도가 워낙 완강한지 더 말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상한 사위와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갔을 테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비밀을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았어요. 결국 저도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대상으로 바람을 피운 탓에 위자료도 평균적인 액수를 넘어섰어요. 그 과정에서 더러운 꼴도 많이 봤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악취도 맡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새 여자에게 위자료를 토해내랴 허리가 휠 지경이 되었고요. 그나마 회사에서 월급이라도 받는 처지였다면 감당이 되겠지만 그조차도 불가능해졌답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받아줄 만큼 회사란 곳이 너그러운 곳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남편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제 명의였으니까요. 아빠가 저를 위해 마련해준 집에 그 사람을 살게 할 순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시누이는 얼마 전에 독립을 했답니다. 엉뚱한 화풀이를 시누이에게 하던 두 사람이 뜻밖에도 달라진 시누이의 모습에 놀랐답니다. 그래도 돈이 없으니 독립은 생각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왔습니다. 시누이 덕에 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그깟 보증금 정도야 뭐 별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뭐래요? 뭘 하긴요? 펄펄 뛰지. 언니네 재산 그대로라는 걸 알고는 펄쩍 뛰더군요. 혹시 언니한테 다시 연락 오진 않았어요? 그 인간 잔뜩 불쌍하게 연기하고도 남을 텐데 연락은 온 거였구나. 자기가 잠깐 실수했다면서 다시 잘해보자더니 진짜 무섭다. 설마 받아준 건 아니죠? 미쳤어요. 당장 끊어버렸지. 그리고 차단도 다 했고.
그렇게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제가 신우이를 골방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지금 전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신우이라는 좋은 친구를 얻었으니까요. 사는 게 그런 거죠.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게 되는 것 말입니다. 모쪼록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